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겸사겸사해서 특별한 손님 한 분을 초대했는데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얼마 전에 청와대 행정관직을 내려놓고 지금은 외부 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계시는 분이에요. 바로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 청와대 나온 지 넉 달 만에 오늘 첫 방송 인터뷰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탁현민입니다. 오늘 저는 처음 뵙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런 분이시군요. 생각한 거랑 좀 다른가요? 아니요. 제가 들었던 건 네. 천상 자유인이다.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뭐 자유롭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뭐 다 마찬가지. 근데 저는 뭐 저를 두고 뭐 형식에 얽매이기 싫어한다든지 뭐 이런 상투적으로 수식하는 말들이 있긴 한데 뭐 되게 다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한 3분 전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이것저것 나누는데 이분 자유인 맞구나 이런 생각 일단 한 번 들었고요. 지금 옷은 양복 입고 오셨어요. 일단. 네, 오늘 강연이 있어서 양복을 입고 오셨는데 말씀을 3분 나누면서도 이분 영혼이 자유로운 분이구나라는 느낌 들었는데 그런 분이 청와대에서 20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어떤 큰 결정을 하거나 제가 어떤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방향을 설정할 때 사람을 좀 중심에 놓고 보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일이든 삶이든 사람들하고 같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같이 할 것이냐가 늘 중요한데 청와대에는 제가 좋아하는 분이 계시니까 뭐 개인적으로 조금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들어가서 일하는 내내 뭐 행복했습니다. 예. 결국은 사람을 보고 움직이는 스타일이시군요. 네, 누구는 뭐 조직에 충성하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고도 하셨는데 저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예. 그 힘들어도 청와대 생활이 좀 갑갑하기도 하고 뭐 스타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뭐 그렇긴 한데 또 이게 지내다 보면 늘 똑같은 혹은 비슷한 그 일이 되풀이되거나 혹은 형식을 갖춰서 해야 하는 것에 편안함도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는데. 오히려. 저는 출근이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정해진 시간 출근. 네. 그것도 해가 뜨지 않았을 때 출근이잖아요. 몇 시에 출근하셨길래요? 보통 뭐 한 6시 반, 7시, 늦으면 7시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여하튼 그것도 나름 계속 하니까 상당히 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시에 일어나는지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래서 이전에는 못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이전과는 다른 생활 20개월을 마치고 이제는 다시 자유인으로 돌아온 탁현민 전 행정관. 지금은 이제 외부 자문위원이신 거죠? 정확하게는 대통령 행사기획자문위원이어서 외부도 아니고 내부도 아니고 그 어느 중간 어디쯤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좀 자유로워진 그분. 실은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인연이 시작되신 거죠? 노 대통령님은 제가 개인적인 인연은 없고요. 이미 다른 곳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노 대통령 서거하신 후에 그 몇몇 가수들하고 노 대통령이 추모 공연을 연출했던 적이 있어요. 그럼 노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뭐 같이 하셨던 거 없어요? 후보 시절에는 제가 아주 어렸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돕는 공연을 제가 무대 감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연 총감독이 아니라 그렇죠. 공연 그때 스텝으로. 총감독은 가수 정태춘 선생님이 하셨고 제가 정태춘 선생님 스텝이라 그때는 제가 정말 막내 같은 무대 감독이었죠. 그렇군요. 그게 바람이 분다라는 공연이었어요. 맞아요. 바람이 분다였어요. 그리고 나서 서거 이후에 2009년 다시 바람이 분다 콘서트 그때는 총지휘봉을 잡으셨던 거고.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람이 분다라는 공연이 생각이 나서 그 모티브를 가지고 노 대통령이 서거를 추모하는 그런 공연을 만들었었죠. 그때 신해철 씨가 머리를 다 삭발하고 나와서 했던 신해철 형님이 무대에 섰었죠. 그랬었죠. 감동적인 장면들 기억이 나고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쯤 되면은 그 바람이 좀 달리 느껴지실 것 같아요. 글쎄요, 그 큰 흐름에서는 제가 굳이 보탤 말이 없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공연이 제 삶을 많이 다른 방향으로 끌어냈던 건 맞죠.
그때가 전환점입니까? 그렇죠. 저는 뭐 그냥 일반적인 대중음악 공연을 연출했던 사람이고 맞아요. 그게 그냥 제 길이었고 예.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다른 꿈을 가졌다거나 방향성을 설정하지 않았었는데 예. 그 공연을 한 이후에 이른바 이제 블랙리스트 에 휘말리면서 제가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게 이제 MB 때였으니까 그렇죠. 서거 이후니까. 예. 예.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지금까지 이렇게 쭉 흘러왔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이후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내내 10년 내내 블랙리스트셨던 거예요? 정확하게는 7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가 끝까지 하진 않았으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한 7년에서 한 8년 정도라고 기억하고 있고요.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뭐 제가 그랜드 슬램을 달성을 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예. 박근혜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박근혜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그래서 3개 다 오르셨어요? 네, 3개 다 올랐죠. 그래서 한 7, 8년 동안 정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죠. 그런 암흑기. 그럼 그때쯤에는 후회된다. 그때 그 바람이 분다 그 콘서트 하지 말걸 이런 생각. 그 전에 너무 잘 나가던 대중음악 공연 기획자였기 때문에 후회는 안 드셨어요? 좀 매일 후회해요. 지금도 후회하고. 지금도. 사람이 어떻게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겪었던 고통과 예. 힘든 시간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고 그걸 되돌릴 수만 있으면. 근데 저는 뭐 상당히 조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라 예. 돌이킬 수만 있으면 하고 싶지 않았다는 생각을 매번 하죠. 예. 그렇게 매일 후회하면서도 그냥 이것은 운명이다 하면서 또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운명이라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운명이라는 게 자기의 의지에 반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미 문을 어느 정도 열어놓은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운명이다. 그래서 뭐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 지금 자문위원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블랙리스트로 한 7년 고생하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2급 행정관입니다. 전격적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역할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참가하는 모든 행사는 다 준비하신 거죠. 경내, 외부, 순방 다. 역할이 적던 많던 관여했다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여러분은 뭐 기억나세요? 저는 제일 기억나는 게 남북 정상회담 중에서도 도보다리의 만남, 또 그 하나의 봄 행사, 이제 정상이 저녁 먹고 나서 환송 행사. 그렇죠. 환송 행사에서 벽에다가 사진.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죠. 두 정상이 쭉 그 기간 동안 함께했던 사진을 쭉 틀 때 그걸 바라볼 때 요 장면 굉장히 인상적이고 저런 생각을 하지? 인상적이고. 진짜 연출가로서 혹은 행사를 기획했던 사람으로서 가장 짜릿했던 순간은 실은 그 미디어 파사드의 내용이나 혹은 도보다리 회담보다는 미디어 파사드에 들어가기 전에 양 정상 내외가 자리에 착석을 하시고 제가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암전을 시켰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사람들은 크게 인지를 못했을 텐데 남북의 정상이 옥외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모든 불을 다 끄고 암흑의 시간에서 20여 초, 15초, 20여 초 정도를 가만히 있었다는 거는 경호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놀라운 일이 이게 서로 간에 완벽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그 전체 행사에 그날 물론 판문점 선언도 있고 뭐 이런 어떤 정치적 의미나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그냥 오로지 한 연출가로서만 어느 한 장면을 찾아내라면 저는 그 장면이 저로서는 가장 의미가 깊었고 짜릿했던 그런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행사, 그 많은 기억날 만한 순간 중에서도 그 15초, 그렇죠. 20개월 중에 그 15초가 가장 인상 깊다. 그렇죠. 그거는 그럼 사전에 다 양쪽이 정상들이 오케이를 한 거였어요? 아니면 그냥 탁현민 정상은 그런 것까지 뭐 암전을 해라 마라. 아니 왜냐하면 경호가 진짜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15초 동안
깜깜하게 해놨는데 이거 누가 뭐 나쁜 짓이라도 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물론 이제 거기는 양쪽 경호처 관련 관계자들이 충분히 안전을 확보해 놓은 공간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뭐 이를테면 행사 전에 15초 정도 암전을 하겠다. 이걸 논의로 붙이면 누구도 결정할 수 없고 그걸 논의로 붙일 만한 것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경계에 있는 거죠. 15초니까 그러네요. 그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을 하고 전체 행사의 한 부분으로서 연출해야 되는 거지. 결심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기획자로서 뭐 총감독으로서. 저는 뭐 크게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확신도 있었고 그 약간의 정적의 순간이 남북 정상의 신뢰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신뢰를 읽어내는 기자분들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저만 혼자 짜릿했던 것 같은데. 별 기사는 안 났던 것 같은데 지금 네. 듣고 나니까 그런 의미가 있었고 좀 전율이 좀 오르네요. 저는. 아, 진짜 그 15초라는 게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판문점에 개구리 소리, 새소리 뭐 이런 것들을 15초 정도 듣고 있었는데 그때가 아마 가장 황홀했던. 평화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 도보다리 위 비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뭐 들어보니까 원래 그냥 워낙 김정은 위원장이 담배 피기를 좋아하는데 꾹 참고 있었으니까 가다가 잠깐 쉬면서 담배 피시라라는 의미였다면서요. 나무를 심고 나서 일정이라 이제 대통령의 행사는 크게 보면 동선을 위주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디에 도착해서 어디를 가시고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도보다리가 오른편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잠깐 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정도로 아주 가볍게 준비했던 부분이었는데 두 분이 그걸 드라마로 만들어내는 드라마로 만든. 이거는 그러니까 감독 머릿속에 없었던 아까 15초는 있었던 건데 이건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20분 대화는. 흔한 말로 얻어 걸린 거죠. 정작 피우라는 담배는 안 피우시고. 그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대통령께 대한 예의를 갖춘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애연가이시면서도 연배가 높은 대통령 앞에서 담배를 한 번도 피우지 않았던 건 본인이 어쨌든 참았다는 거잖아요. 재떨이도 있었잖아요. 심지어 거기에. 갖다 놨죠. 갖다 일부러. 놨죠. 근데도 안 피운 것은 예우를 지킨 것이다. 예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무슨 대화를 했는가가 여태까지 궁금했는데 이것도 뭐 어제 어디선가 밝히셨더라고요. 그 이제 전체 내용이나 혹은 나누셨던 밀담의 내용을 제가 다 밝히는 건 적절치가 않고 어쨌든 두 분 정상 간의 얘기니까 그중에 밝힐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만 말씀드렸던 거예요. 트럼프를 곧 만나는데 영어를 못해서 걱정이에요. 정확하게는 영어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영어를 잘 못해서. 근데 그렇게 저는 이제 좀 그런 게 이게 뭐 일부 언론에서는 그게 이제 또 자극적이고 재미있으니까. 워낙 또 궁금했거든요. 무슨 영어를 못한다더라부터 시작해서 뭐 왜 영어를 못할까 뭐. 이거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분석 기사가 또 나왔어요. 왜 영어 못하? 스위스에서 유학했는데 왜 영어 못하냐? 뭐 물어보든가 왜 이렇게 저를 보고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끔 참 기자분들 보면 대단하신 것 같아요. 탁현민 뺨치는 분들이 있습니까? 도보다리 비화가 그랬고 저는 또 그 얘기 좀 하죠.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서울 답방, 정확히는 남한 답방을 약속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됐어요. 근데 언젠가 이분이 올 거라는 믿음은 뭐 가지고 계십니까? 뭐 개인적 믿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잖아요. 이건 정말 정치적이고 외교적이고 또 국가적인 문제니까 제 개인의 기대야 당연히 오는 것이 좋다고 왜냐하면은 생각하죠. 그래도 우리 보통 국민들보다는 가까이서 겪어보신 분이니까 뭔가가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올 거다? 그러니까 올 거냐 안 올 거냐에 대한 예상을 묻는다면 저는 오셔야 하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그때 약속이 구체적이었고 확실했기 때문에 사실 기대를 많이 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이게 좀 무드가 마련이 되면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남한 답방이라는 아주 그 엄청난 역사적인 뭐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떤 행사, 어떤 장면, 어떤 쇼를 좀 기획해보고 싶다라는 게 기획자로서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이게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기획을 하고 있다 혹은 구상을 하고 있다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 스포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준비는 이미 많이 해놨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아주 구체적으로 예, 예. 올 것 같다고 뭐 얘기했기 때문에. 재준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할 때. 그 당시에는 저희가 또 안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라 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준비는 다 해놓은 상태고. 아, 됐었군요 그때. 아니 됐다는 준비는 해야죠. 준비를. 예. 예. 아니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오실 수 있다는 가능성만 있어도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준비를 해야지. 이게 뭐 내일 온다고 해서 오늘 준비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아, 그랬군요. 그때 그 뭐가 있었는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 굉장히 놀랄만한 것도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아, 참 그걸 봐야 되는데. 뭐 아까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온다면 같은 내용이 될지 다른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깜짝 놀랄 것이 사실은 준비가 돼 있었다, 했다. 어쨌든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북측 지도자가 남쪽에 온다는 게 엄청나게 역사적인 거죠. 그거를 꼭 뭐 대대적으로 환영한다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아주 구체적이고 감동적인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장면은 준비를 했어야죠. 또 해놔야 되고. 당연하죠. 그렇죠. 있었군요. 성사가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독도새우 얘기요. 네. 독도새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그때 그 자리에 나왔던 건데 이야 저기 독도새우 그냥 새우도 아니고 이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뭐 아니다. 그냥 논 거다. 여러 얘기가 나왔고 일본은 발끈해가지고 저기에다가 저걸 놓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뭐 외교적인 신뢰다 여러 항의도 있었고 기획하신 거예요. 우연히 그냥 올라갔는데 마침 그게 독도산이에요. 기획은 했죠. 그건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의미를 담아서? 예, 왜냐하면 그게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중국, 한국을 그 순회하는 순방 일정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삼국의 여러 가지가 비교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로서는 준비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고 그중에 이제 만찬 같은 경우는 또 대통령 취임하시고 처음 미국 대통령이 왔던 행사라 여러 가지 청와대 안에서는 많은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셨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 음식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했었죠. 그렇군요. 근데 일본의 항의는 생각 못 하셨어요? 저 정도로 히스테릭하게 반응할 거라고는 생각. 그러니까 기분은 나쁘겠구나. 그러나 그걸 공개적으로 밝히면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입이 약간 어떤 모양을 말씀하시려다가 참으신 것 같습니다. 독도새우도 의미를 담아서 놓은 거다. 어떻게 그렇게 근데 쇼를 잘 만드세요? 저도 PD 아닙니까? 저도 이제 넓은 의미의 쇼를 만드는 연출가인데 정말 탁 행정관의 기획력, 연출력, 그 쇼 만드는 능력은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십니까? 근데 뭐 직접 프로듀서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본질에 충실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 광복절 행사다. 이제 뭐 현충일 행사다. 곧 6월 6일 현충일이니까. 현충일 행사는 순국소녀를 추모하고 애도하는 그래서 기념식이 아니라 추념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충일 행사를 기획했던 사람들의 슬픔을 끌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가장 슬플 거를 생각하면 되는 거고 가장 슬픈 거는 누군가의 죽음이고 그것도 국가를 위해 헌신됐던 죽음이고 그런 순서대로 생각하면 그 컨셉을 꺼내기가 쉽죠. 지난해 현충일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현충일에 이제 순국소녀이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크게 일반인들이 와닿지는 않아요. 이미 너무 오랜 그렇죠. 63년이나 전부터 6.25를 겪지 않은 세대가 워낙 많으니까. 6.25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뭐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이나 추모의 마음은 있지만 그게 실제로 본인의 슬픔으로 체화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현장에 갔더니 그 무명용사의 묘가 하나 있더라고요. 미리 이제 답사를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죠. 기획자는 꼭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반 이상은 현장에서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충원에 갔더니 그 무연고 묘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묘 앞에 잠깐 서게 됐어요. 이름이 특이해서.
김기억이라는 중사의 묘였어요. 기억? 예, 이름이 김기억. 기억하다 예. 기억하다 할 때 기억? 예. 그래서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봤더니 예. 그 이름이더라고요. 그 뒤에 봤더니 1951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태어난 게 1931년인가 그래요. 20살에 20살 죽은 세상에. 그게 확 오더라고요. 예, 예. 20살 때 죽어? 이런 느낌. 그리고 설명을 들었더니 이제는 그 분도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부모들도 다 돌아가셔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무용고묘가 됐고 아이고. 거기에 조화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예, 예. 저는 그런 게 슬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충일의 슬픔. 그래서 그날 현충일 컨셉이 국가가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가 된. 그렇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식으로 그 행사의 본질을 찾아가면 꼭 뭐 대단히 크게 연출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감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질과 공감. 저는 그냥 뭐 김기혁 씨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사실 지금 좀 울컥하고 찡한데 이런 것을 어루만져주는 기획자. 이 쇼를 잘하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쇼를 방송인이 하고 예술가가 하고 이런 건 좋은데 왜 정치인이 쇼를 하느냐? 왜 청와대가 쇼를 하느냐? 이런 비판도 수없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소통이 아니라 쇼통하는 거 아니냐? 뭐라고 답하세요? 좀 고맙고 감사한 평가라고 생각해요. 어, 정치도 큰 틀에서 보면 국민들에게 무엇인가를 계속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예. 또 거기에는 함의가 담겨 있는 메시지도 있고 상징적인 이미지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전체 국민을 일일이 다 만나서 자기의 진심을 드러낼 수 있으면 그거보다 좋은 건 없겠죠.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한 명 한 명 때문에 만날 수 없으니. 뭐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예, 예. 결국은 미디어를 통해서든 아니면 행사를 통해서든 이벤트를 통해서든 본인이 갖고 있는 철학과 진심을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건데 예. 그 과정을 쇼라고 한다면 인정하겠어요. 쇼입니다. 쇼통 그 칭찬이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 대한 칭찬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예. 적어도 그 행사를 준비했던 저를 보고 뭐 쇼쟁이라든지 쇼를 한다든지 예. 뭐 이런 쇼와 관련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소통을 위한 쇼다 이 말씀이세요. 그걸 아니면 굳이 그걸 그렇죠. 할 이유가 그렇죠. 있나요? 그 타케민 행정관이 지금 쇼통 뭐 얘기, 쇼 얘기, 소통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 소통한다 해서 SNS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두고서도 비판이 많아요. 아니 민정수석이 왜 SNS냐? 개인 의견 왜 내느냐?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글쎄, 그거는 뭐 그 조국 수석님이 어떤 개인적 판단이 있을 거고. 저는 뭐 그 답에 대한 즉답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SNS를 하면 안 된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것도 있는 것 같던데. 아니, 민정수석이면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그게 뒤에 뭐 있어야지. 그 도의적으로 법적으로 혹은 규정상 안 그건 되는 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예. 그분의 SNS 활동이 못마땅한 사람들의 말씀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말고는 그 개인의 자유이고 예. 그 말의 그 온당함과 온당치 않음만 따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청와대에 있을 때. 청와대 행정관이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전 대단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본인들이 대단하게 만들어 주신 거지. 그런 거예요. 네. 아니 뭐 조국 수석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말인데 요즘 세간의 화제가 조국 정치하느냐, 뭐 유시민 정치하느냐 요런 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두 분은 정치할 것 같습니까? 옆에서 많이 봐오신 분으로서? 글쎄요, 유시민 그 이사장님 많이 보진 않았고요. 이제 예. 간혹 뵙고 저보고는 청와대 빨리 나오라고 처음에 어떤 방송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고생하니까. 고생하니까. 네, 썰전인가 하여튼 뭐 그런 방송에서 예.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걸 보고 예. 전화를 했어요. 그럼 나갈까요 진짜? 그랬더니 나오라고. 거기 왜 이렇게 너무 고생한다고. 밥 사주겠다고. 나왔는데 밥을 안 사주시더라고요. 연락이 없으니까. 예, 그다음부터 연락이 없으시고. 조국 수석님은 본인이 워낙 완강하시니까. 예. 근데 얼마 전에 양정철 그 민주연구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뭐 그 개인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다. 네, 예. 저는 뭐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볼 일이라고 예. 보세요. 조국 수석 예. 정치하는 거. 예. 유시민 작가는 마찬가지겠죠, 뭐. 예. 본인 근데 두 분 다 개인적인 성품으로는 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예. 근데 저 따위도 실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두 분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분들이 나가신다면 도울 생각은 있습니까? 뭐 홍보를 워낙 잘하시는 전문가시라.
글쎄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님은 제가 오랫동안 뭐 그 강권하기도 하고 요청드리기도 하고 예, 뭐 예. 그래서 채무감이 있지만 두 분한테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채무감이 없어서. 진 게 없어서. 예. 아니 그러면 네. 탁현민 행정관님 그 뭐 광의의 정치는 이미 하셨어요. 청와대에서 뭐 광의의 정치는 했는데 협의의 정치 본인이 선거에 뛸 생각 같은 건 혹시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예. 왜죠? 하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옆에? 있습니다. 예. 아 누가요? 뭐 누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있고요. 저는 똑같이 얘기해요. 왜죠? 왜죠? 네. 내가 왜? 예. 잘하는 거 하면 되죠, 사람이. 자기가 잘하는 거. 근데 옆에서 막 하라고 이제 총선 때 되고 막 이래서 막 부추기고 이런 사람들이 막 생겨날 수도 있는데 뭐 헌신해라 뭐 이런. 뭐 저는 뭐 지금 제 역할이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리고 기획하고 만들어내고 전부 플레이어로 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 PD도 있고, 그렇죠. 예, 뒤에 있는 연출도 사람도 있고 조연출도 예. 있고 작가도 있어야죠. 그렇군요. 그 입장은 분명하십니까? 네. 그러면 홍보위원 뭐 총선에 홍보위원장 해달라 이런 얘기들은 나오는 것 같던데 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고. 없습니까? 온다면 그거는 참 나쁜 질문인 것 같아요. 아. 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왜 그걸 고민을 해야 아니 갈 것 하나. 같아요. 갈 것 같아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그 어제 인터뷰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굳이 제가 해야 할 이유를 못 찾겠어요. 아. 왜 제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 기분이 상한 것도 좀 있는 게 뭐 이를테면 예. 민주당 의원 어떤 분은 뭐 제가 오는 게 뭐 적절치 않다 뭐 이렇게 어디랑 인터뷰를 또 막 하셨더라고요. 논평이 나오고 예. 예. 내가 간다 그랬나요? 저는 생각이 없어요. 예. 그리고 제안을 주시면 그때 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금 예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네. 예. 본인한테 묻지도 않고 막 예. 그 안에서 논평을 해버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진짜 꿈은 뭡니까? 탁현민 연출가, PD의 진짜 꿈. 저는 대북 관련한 일을 하면서 예. 한반도 평화가 곧 세계 평화구나라는 생각을 아주 구체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된다면 예. 그것과 관련한 여러 기획들과 공연들 이런 걸 해보고 싶어요. 얼마 전에 상당히 유명한 첼리스트가 저한테 메일을 하나 보내줬는데 예.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 독일이 통일될 때 예. 정치 외교적인 노력도 의미가 있고 많았지만 실제로 유럽을 비롯한 여러 색 각지의 예술가들이 예. 여러 형태로 독일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연주하고 공연했었다. 근데 자기가 한반도를 보면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그닥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너희가 세계적인 예술가들과 연대하고 예. 그들을 너희의 그 요구에 설명을 하고 예. 그런 것들 작업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문제 혹은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 속의 예술로서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걸 엄청난 예, 편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첼리스트한테 메일을 받아서 외국 사람이요? 예, 외국 사람입니다. 누군진 혹시 개인 메일이라 그것까지 말씀드리긴 그렇고 여하튼 그래서 네. 정말 이런 작업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혹시 만약 미샤마이스키 뭐 이런 사람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예. 하여튼 예.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굉장한 꿈까지 지금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꿈이 굉장하지만 꼭 이뤄야 되는 꿈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좀 무게를 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에 대해서 예, 감사드리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 자문위원 만났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